들은 말합니다. 이건 전조다. 일본 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일본을 휩쓴 7월 대지진 괴담을 중심으로 그 배경에 자리한 일본 사회의 불안 구조와 재난 대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도카라 열도에서 사흘간 무려 3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이 극심한 긴장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5일 대지진이 온다는 예언과 괴담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공포는 현실보다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사흘 동안 3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건 바로 한 만화였습니다. 1999년 발행된 만화 내가 본 미래는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날짜가 재조명되며 괴담은 불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진, 예언, 불신, 이 삼각편대가 일본 사회를 공포 유니버스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도 대형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재해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 이내 약 80%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 29만 8천 명, 이재민 1230만 명, 붕괴 건물 235만 채, 부상자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열도 아래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지각판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골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설계도까지 더해지며 일본은 지진이 무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늘은 어디가 흔들릴까가 날씨만큼이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일본을 덮친 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연이은 지진 발생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진의 종합 세트라는 농담까지 나왔지만 예언과 괴담이 뒤섞인 소문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7월 5일 대재앙이라는 만화 예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은 지금 지진, 예언, 불신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4년 노토반도 지진까지 대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드러나는 건 일본 정부의 대응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피소의 물자 부족으로 정부보다 야쿠자가 났다는 냉소까지 터져나왔고 원전 사고 대응은 무능이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시주택, 화장실, 기본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조 엔을 투입해 만든 방제 매뉴얼이 있지만 정작 쓰나미로 관공서가 잠기고 물자가 유실되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관공서 건물이 쓰나미에 휩쓸려 비축물품도 사라지고 배급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이 매뉴얼은 어디에 있지 라며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현실에선 아무도 못 꺼내본다. 일본 재난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이번 7월 대지진 괴담의 진원지는 만화가 타츠키료의 내가 본 미래입니다.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신화가 되었고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예언이 재조명되며 일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도카라 열도에서 최근 5일간 4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대형 재난의 전조로 해석하는 하일리이 법칙까지 언급되며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와 SNS는 괴담을 키우는 진짜 마법사입니다. 만화 내가 본 미래가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을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유튜브와 트위터에는 지진 예언 실시간 중계, 예언 적중률 분석 같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지진 예언 유니버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괴담은 일본 내에서만이 아니라 홍콩, 대만 등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각종 미디어는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쏟아내며 상업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괴담이 실제 정책과 사회 대응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들은 정부 말은 믿을 수 없다며 괴담을 더 신뢰합니다. 겉보기엔 일본은 방제 선진국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미루기와 조율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자위대 투입도 늦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자위대 투입도 늦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행정이 마비됐습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구조 요청을 하기보단 먼저 살아남기 위해 자력 생존에 나서야 했죠. 고령화로 대피가 어려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일본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제각기 움직이며 통합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처럼 일원화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도 일본 재난 대응의 한계입니다. 각 부처, 각 지자체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대규모 재난 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재민들은 장기간 임시주택 생활을 하며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복구 정책은 물리적 복구에만 치중했고 심리적,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는 소홀했습니다. 재난 이후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력이 약화되고 자생적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복구 과정에서 이재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자원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과 사회복지적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 이후 일본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이웃과의 교류가 끊기고 고령화로 인해 대피조차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물리적 복구에만 집중되어 이재민들의 심리적 상처나 공동체 회복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가 복구의 중심이 되지만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버티는 건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괴담과 실제 지진 소식은 일본 여행 산업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래도 일본 여행을 간다고라는 기사 제목처럼 항공권 예약이 뚝 떨어지고 관광업계는 이러다 우리도 대재앙이라며 울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재난 리스크가 주변국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해 해적 케이블이나 물류망이 끊긴다면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통신장애, 물류 대란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은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재난과 정부의 무능, 괴담의 확산은 일본 경제와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방제 매뉴얼, 예산, 첨단 과학기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력, 리더십,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괴담과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준비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일본은 진짜 재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지진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대신 지역별 대피소 위치, 가족 간 비상연락망, 그리고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재난 대비 물품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방제 정책만 믿기보다는 개인과 이웃, 지역 사회가 함께 자율적으로 대비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실패는 정부, 국민 신뢰와 공동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예시입니다. 지금 일본의 재난 대응은 마치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지퍼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엔 허술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괴담에 휘둘리는 일본 사회는 불이 난 집에서 소화기보단 누가 불을 질렀냐를 따지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죠.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 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도카라 열도에서는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1000회 넘게 발생했고 불안한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 속한 인구 50여 명 중에서 아쿠세키시마 섬의 주민 13명은 이미 페리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대피를 희망한 주민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이 무려 1000회가 넘게 일어나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가고시마시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291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아쿠세키시마의 북동쪽 섬인 도시마무라에서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 10여일간 지진이 1000회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일본에서도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1000회 이상 지진이 이어진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는 도카라 열도를 포함한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남부 규슈 앞바다까지 약 800km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서는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은 일본의 유명 예언 만화에서 촉발된 7월 일본 대재앙 괴담과 맞물리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 다스키료의 만화 내가 본 미래에는 2025년 7월 5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규모가 큰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과 대지진 발생 가능성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7월 5일이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최근 발생한 화산 분화로 인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는 전문가들의 입장 때문에 불안에 떠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화산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규슈 지역의 한 화산에서 7년 만에 연기가 5,000m 이상 뿜어져 나오는 등 화산 활동이 심각해지자 역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있는 기리시마산 봉우리 중 하나인 신모에다케가 뿜어낸 연기가 약 5,0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화산재가 서쪽으로 흘러 가고시마 공항에 영향을 미쳤고 가고시마 공항과 타 지역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신모에다케는 지난달 27일부터 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분화 경계 수준을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3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신모에다케의 연기가 5,000m 높이까지 이른 것은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2021년, 2023년에 발생했던 군발 지진보다 지진이 3배 많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있다. 너무 무섭다. 하루빨리 평안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재 심리학을 연구하는 일본 효고현립대의 기무라 레오 교수는 인터넷 등을 통해 7월 대재앙 혹은 난카이 대지진설 등 괴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안을 부르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라며 정보를 접한 모든 사람이 정말로 대지진설을 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 무시할 수 없게 된다. SNS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카라열도 천해 지진, 신모에다케 화산의 활동 증가, 여기에 2025년 7월 대지진이 발생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3배 높은 쓰나미가 일본 서남권을 덮친다는 만화가 아스키류의 7월 대지진 예언설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일본에는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각종 경제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예언이 현실화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일본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 수는 전년 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홍콩항공사 그레이터베이 항공은 승객 급감에 따라 홍콩과 일본 도쿠시마, 도토리를 오가는 항공편을 오는 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행업체에도 일본 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일본행 항공권 가격도 평소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인천발 나리타행 저비용 항공사의 편도항공권은 5만원에서 7만원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작년 7월 왕복 항공권이 40만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항공업계는 엔화 가치 상승, 일본 노선 공급량 증가 등에 이번 대지진설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화가 다스키료의 7월 대지진설 때문에 일본 여행산업과 관광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은 이미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뉴스도 7월 5일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모 만화 때문에 퍼졌고 이를 미국과 영국 등 외신들이 상세히 보도하면서 지난 5월께부터 일본 관광객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우치 노부이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방일 관광객 수요가 줄면서 5,600억엔 약 5조 3천억 원 규모의 관광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본 규슈현 가고시마의 경우 이미 신모에다케 화산 분화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사히뉴스는 관광객들이 아예 가고시마 지역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지진설은 지난 1999년 출간된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나왔습니다.
작가는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지진과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7월 대지진 가능성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인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진도 1 이상 진동을 동반한 지진이 천여 차례 이상 발생하고 특히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자 만화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천여 차례 이상 지진이 발생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이상 도카라열도 주변에서 최대 진도 6약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부활까지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대만 TSMC는 일본 이 공장의 착공마저 연기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고대했던 반도체 부활은 언제쯤 현실이 될지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화산 폭발과 7월 대지진설까지 겹치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은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른바 감세법안 통과로 한국, 대만, 일본 3국 반도체 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각 국가와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기반을 얼마나 뒀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활을 꿈꾸던 일본은 트럼프의 감세법안 통과로 인해 TSMC 공장 건설이 연기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반도체 부활은 물론 자국 공급망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TSMC가 일본 내 두 번째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해 일본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해온 TSMC가 대미 수출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일본보다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반도체 공장 유치는 일본이 꿈꿔왔던 반도체 부활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1공장을 위해 전체 투자금의 약 40%인 약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나노부터 28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1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TSMC는 이어 6, 7나노 수준의 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한 2공장을 올 초 착공해 2027년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TSMC 2공장은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2공장 건설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걱정은 TSMC 공장만이 아닙니다. 일본 반도체 부활의 양대축인 라피더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2022년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파운드리 연합으로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예상됨에 따라 라피더스의 반도체 양산 및 수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피더스 자체가 일본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 빅테크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인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 역시 반도체의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기업들의 주요 공장이 미국 바깥에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과 대만은 오래전부터 미국 공급망을 확대해온 만큼 일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투자 규모 370억 달러, 약 53조 원, 38억 7천만 달러의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각각 47억 4,500만 달러,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말 65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보조금 66억 달러를 받기로 했고 트럼프 2기 출범 후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2026년까지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35% 투자세액 공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도는 25%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 1,000억 달러 투자하면 350억 달러를 돌려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조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미국 투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 자국 투자와 미국 투자라는 투트랙으로 전략을 짠 한국과 대만 등과는 달리 자국 공급망에만 치중했던 일본 반도체의 앞날은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 고대하는 반도체 부활의 날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본 라피더스에 투입한 지원액이 무려 18조 원을 넘어가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에 최대 8,025억엔 약 7조 9,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출자는 73억엔 약 719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투자만 물먹는 하마처럼 빨아들이고 있을 뿐 정작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등 대기업 8개 회사들은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대표 민간 기업들은 처음부터 라피더스 투자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대형은행과 후지스가 신규 출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은 그동안 회로 선폭이 넓은 9세대 반도체를 만들어 왔고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 글로벌 업체와 기술 격차가 커졌습니다.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아도 몇 년 만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이나노칩을 양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예산을 과도하게 쓴다고 비판하고 있고 일본 야당 측은 끝없는 국비 투입에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까지 정비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보처리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 추진기구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게 되고 재원 일부는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정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여전히 라피더스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민간 투자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정비해서 돈을 지원해도 상황은 암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의 임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프로토타입조차 없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아마 라피더스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일본 민간 기업들의 공통적인 속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 회계연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10조 엔 이상을 지원한다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EU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최첨단 2나노미터 칩을 제조할 계획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만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첨단 공정으로 일본이 다시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라피더스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고객 확보 그리고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기술적 우위와 고객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신생기업인 라피더스가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했는데도 대부분 개점 휴업 중이라는 점입니다.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주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신설 공장들이 정작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제외한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로 이어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주요 반도체 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완공된 반도체 공장 7곳 중 올해 4월 말 기준 양산에 돌입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4곳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생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9년간 폐쇄했던 야마나시현 가이시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양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025년 초에서 늦춰야 할 처지입니다. 롬은 미야자키현 구니토미초 공장에서 2024년 11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직 양산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지난해 7월
이와테현 기타카미시 공장의 이제 조동을 완공했지만 가동은 오는 9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돌입한 곳들도 본격적인 증산에는 소극적입니다. 소니그룹은 2023년 말 신설한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공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이폰 판매 부진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현지 조달 전환 등으로 추가 설비 투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대만, 한국 등 해외 업체에 밀리며 생성형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기술 격차가 뚜렷합니다. 현재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는 2나노 공정으로 생산되지만 일본 내 생산 능력은 12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 기업 단독 생산 능력은 40나노까지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일본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미국 내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일본 반도체 수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을 짓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수요와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만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그렇지 일본의 외교마저 반도체 산업을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회유하려고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수십억 달러어치나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본이 제안한 반도체 수입액은 최고 1조엔 무려 약 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품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자국 정보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화학약품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일본과 미국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안전 보장 확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685억 달러, 약 94조 원으로 일본이 제안했다는 반도체 구매액은 많아야 적자액의 10% 수준에 불과해 미국이 이 정도로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선 분야 협력 등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교섭 카드로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호 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 추가 적용한 관세, 일본은 14%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NHK는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 추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에 맞춰 미국 강요와 다시 협상한다는 방안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반도체 공장들은 개점유업 상태인데 반도체 9조 5천억 강매당할 처지라니 이것은 일본이 트럼프에게 과거 굴욕적인 계약이었던 플라자 합의급의 대굴욕 협상을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카드 부품으로 삼성과 SK를 낙점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공룡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응해 기존 AI 칩보다 사양을 낮추고 가격을 대폭 인하한 중국용 AI 반도체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I 핵심 메모리로 부상한 HBM 대신 그래픽용 D램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AI 칩 시장에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중국용 AI 칩에 그래픽용 D램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당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SK와의 HBM 주도권 다툼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그래픽용 D램을 앞세워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출시키로 한 것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중 제재 때문입니다. 앞서 올 4월 엔비디아는 미 정부로부터 H20을 중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해당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 정부는 H20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20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첨단 GPU로 중국에 합법적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중 최고급 사양 AI 칩입니다. 연산 능력은 낮지만 고속 메모리 및 기타 칩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슈퍼컴퓨터 제조 시 반드시 사용되는 칩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록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에 견줄 수는 없지만 H20의 성능은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올 1월 저가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에 H20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H20에 들어가는 HBM을 개선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기존 H20에는 4세대 HBM인 HBM3가 탑재됐으나 최근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SK 하이닉스 등이 공급하는 5세대 HBM, HBM3 8단을 장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H20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저사양 AI 칩 양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B40은 성능 측면에서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아니라 최신 그래픽용 D램 GDDR7이 채택돼 눈길을 끕니다. 대역폭 4096GB의 HBM이 들어간 H20은 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대상이라 이를 고려해 엔비디아는 HBM을 빼고 GDDR7을 넣어 B40의 대역폭을 1700GB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기술 표준상 GDDR7 메모리의 최대 속도는 48Gbps/s로 이전 제품의 2배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K반도체는 차세대 그래픽용 D램 생산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먼저 HBM 1등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차세대 GDDR7을 최초로 선보이고 같은 해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GDDR7은 이전 세대보다 60% 이상 빠른 32Gbps/s의 동작 속도를 구현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0Gbps/s까지 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 대비 50% 이상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SK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초고속 데이터 처리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규 패키징 기술을 도입했고 또 패키지에 적용하는 방열기판을 4개 층에서 6개 층으로 늘리면서도 제품 크기는 유지했습니다. 패키징 소재로는 고방열 EMC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최신 그래픽 D램의 열 저항은 이전 세대보다 무려 74% 줄어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압도적인 속도와 전력 효율로 현존 그래픽 메모리 중 최고 성능을 갖춘 SK 하이닉스의 GDDR7은 고사양 3D 그래픽은 물론 AI, HPC, 자율주행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올 4월 엔비디아의 그래픽용 D램 공급망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HBM에 이어 GDDR까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그래픽용 D램 패권만큼은 경쟁사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최초로 GDDR7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토대로 SK 하이닉스를 단숨에 앞지르겠다는 포부인데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 공정 기반 그래픽 D램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의 12나노급 24GB GDDR7 D램은 업계 최고 사양을 구현한 제품으로 24GB의 고용량과 40Gbps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며 전작 16GB GDDR7 D램 대비 용량, 성능, 전력 효율 모두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12나노급 미세 공정이 적용돼 동일한 패키지 크기에 셀 집적도를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전작 대비 용량이 50%나 향상됐고 PAM3 신호 방식을 통해 그래픽 D램 중 업계 최고 속도인 40Gbps/s를 구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2.5Gbps/s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부터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모바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도입해 전력 효율을 30% 이상 크게 개선했습니다. 제품 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과 전력 이원화 설계 등을 통해 제품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삼성의 GDDR은 젠순왕 엔비디아 CEO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젠순왕은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에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찾아 GDDR7을 살펴봤고 특히 해당 제품의 삼성 GDDR7 최고 RTX는 계속된다는 단어와 함께 친필 사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GDDR 공급망에서 엔비디아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그래픽용 D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올해 GDDR7 생산 일정과 용량에서 앞서 나가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관측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역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B40에 들어가는 GDDR7의 제1 공급사가 될 것이며 연간 약 3억 8,400만 달러, 약 5,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이 공장을 지어놓고도 주문이 없어 개점 휴업하고 있는 사이에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활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